저는 이런 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이런 거는 사지 마십시오. 서울에 있는 숙박부동산들이 굉장히 성행리에 지금 막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시점에 서울 부동산들이 괜찮은가? 우리가 서울 숙박부동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디 투자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제가 대체 숙박부동산들은 어디가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 박사 K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하시는 서울에 있는 숙박 부동산 나도 한번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하지만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만 찾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서울에 있는 숙박 부동산을 찾다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숙박 부동산 시장이 금액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더불어서 11호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죠. 주거용 부동산들의 이제 강력한 규제가 조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의 풍선 효과로 좀 상업용 부동산에 좀 이제 또 몰리는 시점이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올해 굉장히 좀 핫했죠. 호스텔. 우리가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어디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서울에 종로 이런 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상권에서 나는 에어비앤비로 장사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붐이 좀 일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숙박 부동산들이 굉장히 성행리에 지금 막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시점에 서울 부동산들이 괜찮은가 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접수되어 있는 숙박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에서 이제 뭐 객실수나 매매 대금, 그다음에 토지 평수, 이제 평당가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보면은 이 구별로 접수되는 부동산들의 개수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30건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또 선별을 해서 또 보통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많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접수되는 물량 자체가 거의 한 2개 정도예요.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제가 왼쪽에 보면은 객실수에 대비해서 매매 대금을 적어놨어요. 매매 대금. 강남에 보면은 객실수가 39개 정도가 되는데 매매 대금이 230억 원 정도가 돼요. 230억 원을 토지 평당으로 이제 100평짜리 이제 땅을 나누다 보니까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부동산을 사는 게 맞을까요? 물론 여기서 나 현금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동산 내가 현금으로 한 100억 원 내고 한 100억 정도만 대출 받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이자를 감당하고도 유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100억 정도를 이 부동산에 묵혀둘 만큼 개인 단위에서는 많지 않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찾으시는 요 동네를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종로랑 중구를 찾습니다. 종로에 93평짜리 땅의 평당가도 거의 뭐 1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지금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건들도 평균적으로 지금 평당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나오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종로구에 있는 숙박부동산을 평균적인 객실수를 한번 좀 찾아보면은 20객실 미만짜리를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13.7개 정도 나와요. 한 14개 정도가 우리가 좀 접근해 볼 만한 이제 객실수로 이제 좀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로구에 14개 뭐 38억에 땅은 25평 이런 거 하면 사실 너무 비싸죠. 저는 이런 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이런 거는 사지 마십시오. 이 금액으로 객실수 이거 사시면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사지 마시고요. 20객실 미만의 이런 소형 부동산들, 뭐 이 숙박 부동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라이트하게 이제 손을 좀 대고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한다, 또는 뭐 고시원으로 컨버전을 한다, 또는 이제 우리가 뭐 고급 스테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부동산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지역에 호스텔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마냐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건축가에 문의해보니까 된다 했다라는 정도의 이 정보를 가지고 물건을 덥석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울에 부동산 임대 수익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꼬마 빌딩 수익률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임대 수익률이 요즘에 3%대입니다. 3%대. 그만큼 요즘에 꼬마 빌딩이나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해가지고 서울 지역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물며 이런 소형 숙박 부동산들도 또는 중형 숙박 부동산까지도 이 수익률이 우리가 투자한 금액 대비 10%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금 흐름이 불안정하다,
라고 했을 때 월에 내가 이제 매출을 만들고 지출 다 떼고 금융이자 다 떼고 나다 보니까 월에 한 500만 원씩 나와요.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뭘 내나요? 건물에서 이제 내야 되는 뭐 재산세 같은 경우도 낼 수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법인으로 매입을 하다 보면은 법인세를 또 내죠. 500만 원씩 12개월 동안 벌면은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6천만 원을 내가 순수하게 버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혹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건물이 그 상태 그대로 1년 동안 잘 유지가 될까요? 보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부동산들은 보통은 좀 노후화되어 있는 숙박 부동산이죠. 요즘에 잘 지어진 신축 부동산도 우리가 운영할 때 되면은 뭐 물이 터지기도 하고요, 뭐 고장 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수선비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런 설비를 안 고치고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의 문제가 뭐냐면 매달 수선비를 거의 200에서 3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높은 이 수리비가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건너뛰고 나중에 이거 문제 생기면 내가 고칠게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단 말씀이시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이제 숙박부동산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관광객들 이제 이 수요를 좀 많이 채워주는 것도 좀 있는데, 자, 우리가 2019년도 20년도처럼 코로나가 갑자기 터졌어요. 엄청난 경기 충격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500만 원도 못 남는 현장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여기 서울이잖아. 종로에 땅 만들고 있어도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냐. 나 나중에 매각할 때 매각 차익으로 돈 더 많이 벌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미래에 내가 이 부동산을 얼마에 팔겠다라고 하는 우리 목표 금액이 있죠. 여러분, 이 목표 금액으로 매각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숙박 부동산들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몰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매물 접수를 받았던 18객실짜리 숙박 부동산이 올해 제가 보니까 갑자기 10억이 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맹지에 있는 부동산이.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우리가 서울 숙박 부동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디 투자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제가 대체 숙박 부동산들은 어디가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숙박 부동산들은 우리가 왜 괜찮으냐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광역시 권역이 있죠. 인구수가 그래도 한 30만 명 되는 이제 공업도시로서 그 자생이 가능한 그런 도시의 힘이 있는 지역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지역들을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 서울 못지않은 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그 너무 소도시들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고령화가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예전에 이런 도시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따라가지고 이 도시의 자생력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잘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는 숙박부동산 많이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지방 부동산의 장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보다는 싸다는 거죠. 보통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금액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동일하죠. 오히려 땅은 좀 더 크거나, 그리고 객실수도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이렇게 산 금액의 상권이 서울에서 판매를 하는 숙박 금액이나 이 지방에서 판매하는 숙박 금액이 동일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부동산이 지방에 있는 숙박 부동산은 저는 보통 이제 낙후된 걸 사게 되죠.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숙박 부동산들이 부동산이 너무 안 나가다 보니까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감정가액보다 매매 금액이 훨씬 더 싸다라는 거죠. 매매 금액이랑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잘해서 매출을 잘 내고 있어요. 감정가액이 더 오르게 돼요. 보통은 한 60, 70%는 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대환을 하죠. 금융기관에서는 흔히 매출액에 대비해서 해당 건물에서 이자를 얼마 정도 낼 수 있냐라는 그 비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가액도 여러 개 있고 이자도 이제 보증비가 크지 않네? 라고 하게 되면은 증액 대출을 할 수 있어요. 최소 한 3, 4억 원 이상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두 번째로는 이자 비중이 낮다 보니까 우리한테 운영 수익으로 굉장히 많은 현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제가 한 30객실 중후반 정도 되면 한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 40객실이 넘어가게 되면 한 2천만 원 이상도 월에 현금 흐름이 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월에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번다고 해볼게요. 1년이면 얼마예요? 2억 4천을 법니다. 3년이면 거의 한 7억 원 이상 정도 돈을 버는 이제 현상이 되는데, 내가 나중에 서울에 있는 숙박부동산 작은 거 들고 있다가 매각 차익으로 뭐 3, 4억을 더 차익을 남기는 것과 지방에 있는 숙박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연에 그래서 한 2억씩 넘게 버는
이 프로젝트의 차이점이 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2년 정도 벌었을 때 우리가 한 5억 원 정도 벌겠죠. 증액대원을 하게 되면 한 3, 4억에만 많게는 뭐 5, 6억 원까지도 증액대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한테 벌써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예요? 한 2년 정도만 되더라도 벌써 한 10억 원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의 현금이라면 여러분들 숙박부동산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지방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부산광역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에 가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지역별로 편차는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서면과 해운대, 광안리 이런 지역과 예전에 구도심이라고 하는 뭐 영도, 남포동, 중앙동 이런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시죠. 하지만 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이제 자생이 좋고 그럼에도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들은 이미 벌써 서울에 준하는 정도의 이제 거래가액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건 괜찮은 거 나오면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제 제가 대전에 엄청 많이 만들었죠. 대전에 지금 거의 뭐 이제 한 개수로는 20개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왜 대전에 숙박부동산 하냐. 근데 그 와중에 또 코로나였어요. 저녁 시간 되면 사람이 돌아다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용존동에서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는 거. 지금 올해 얼마씩 남는 줄 아세요?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제 올해 남아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 보니까 서울과 비교했을 때 나 대전은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전 들어오면 그러면 좋은 걸까요? 이제 팔 시점에 나도 대전 들어갈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우리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많이 찾아보시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전광역시, 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 뭐 이런 기타 광역시 권역이나 충주, 청주, 뭐 예를 들면은 또 뭐 천안 이런 지역들처럼 이 지방의 도시로서의 좀 자생력이 강한 뭐 비즈니스 상권들이나 인구수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숙박시설들이 장사가 안 되는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숙박 부동산들에 대한 이 장점을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텔은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고요. 또는 객실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숙박 부동산이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면 너무 베스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요. 이제 망할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는 숙박부동산을 추천드립니다. 서울권은 뭐 당연히 물량 자체도 원치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서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방에 있는 숙박부동산들도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우리 시야를 넓히고 좋은 숙박부동산을 꼭 성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